신들이 사랑한 땅 고대 이집트 이곳은 은은한 달빛이 나일강의 잔잔한 물결 위로 부서지고 밤바람을 타고 달콤한 연꽃 향기와 거친 사막의 모래 냄새가 섞여 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으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녀를 영화나 그림 속에서 로마의 영웅들을 유혹해 나라를 망친 여부로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승리자인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덧씌운 억울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진실한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지성과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고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9개 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며 사신들을 압도했던 언어의 천재였고 철학과 수학을 논하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녀를 둘러싼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한 여인이자 지도자로서 그녀가 걸어갔던 뜨겁고도 시린 삶의 궤적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나일강의 푸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그녀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69년 지중해의 가장 화려한 보석이라 불리던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왕궁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이집트의 마지막 태양이 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은 사실 정통 이집트인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그리스계 혈통이었습니다. 그들은 300년 가까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도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를 고집하며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금발에 가까운 머리카락과 지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그리스 문명의 정수를 이어받은 공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심장부였습니다. 도시의 한복판에는 뮤제이온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인류가 쌓아온 수십만 권의 지혜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보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도서관의 서고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읽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언어 습득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는데 이는 훗날 그녀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발휘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히브리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등 주변 9개 국가의 언어를 통역사 없이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최초로 피지배층인 이집트 민중들의 언어를 배운 유일한 왕족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직접 듣고 가슴으로 소통하려 했던 이 어린 공주의 노력은 그녀가 단순히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어머니가 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라던 시기의 이집트는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으로는 깊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무능했고 로마라는 거대 제국에 막대한 뇌물을 바치느라 나라의 곳간은 텅 비어 있었죠. 어린 공주는 도서관 창가에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나일강의 땅을 로마의 말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의 깊고도 시린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원전 51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18세의 클레오파트라는 왕실 관습에 따라 10살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형제 간의 결혼이 법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사이에도 나눌 수 없는 법,
남동생의 뒤에는 그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는 사악한宦관들과 신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명하고 주관이 뚜렷한 클레오파트라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으며 그녀가 국정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음모를 꾸며 클레오파트에게 반역죄의 누명을 씌웠고 그녀를 왕궁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금 침대에서 잠을 자던 여왕은 이제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막의 유목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며 마음을 얻었고 그들을 규합하여 자신만의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거느린 정규군과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여전히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지중해 너머 로마에서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마의 불패 신화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왕좌를 되찾고 나아가 이집트를 지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군대는 카이사르가 머무는 숙소로 가는 모든 길을 철저히 봉쇄하고 여왕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발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 아폴로도루스를 불러 작은 배 한 척과 커다란 양탄자 꾸러미 하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깊은 밤 알렉산드리아의 바다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성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도루스는 어둠을 틈타 작은 배를 저어 카이사르가 머물고 있는 왕궁의 은밀한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돌돌 말린 낡고 커다란 양탄자 꾸러미가 매여 있었습니다. 왕궁의 보초들이 그를 막아서자 아폴로도루스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의 장군님께 바칠 진귀한 선물을 가져왔소. 보초들은 그저 평범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열어주었고 아폴로도루스는 카이사르의 방 안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방 안에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 카이사르가 촛불 아래서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폴로도루스가 양탄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끈을 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둘둘 말려있던 양탄자가 흐르듯 펼쳐지더니 그 안에서 눈부신 자태의 클레오파트라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긴장으로 상기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50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장군이었지만 이 대담한 여인의 등장은 그의 심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황하지 않고 유창한 라틴어로 자신의 처지와 남동생의 만행, 그리고 자신과 손을 잡았을 때 로마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미모보다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명석한 두뇌와 정치적 안목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석이군요. 그날 밤 이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남동생의 군대를 격파한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주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와 이집트의 여왕, 두 거인의 만남은 이렇게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로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아들 카이사리온을 낳았고 카이사르의 초청을 받아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의 로마 입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자 사건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와 에티오피아 노예들, 그리고 이국적인 향기에 취한 로마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신전 옆에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동상을 세우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로마의 정치인들과 귀족들은 이 외국인 여왕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로마를 타락시키는 이방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아내인 칼푸르니아를 비롯한 로마의 여인들에게 클레오파트라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살롱에서 철학과 정치를 논하며 자신의 지적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권력과 사랑에도 검은 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어 황제나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자 공화정을 지키려는 원로원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슬픈 외침과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로마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그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황급히 이집트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멀어지는 로마를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신기루와 같고 오직 내 나라를 지킬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카이사르 없는 세상에서 홀로 이집트를 지켜내야 할 험난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라는 거대한 태양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피를 흘리며 저물었을 때 클레오파트라의 가슴 속에도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나라 이집트를 지탱해주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뽑혀 나갔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내전의 불길에 휩싸였고 카이사르의 복수를 천명하며 일어난 새로운 영웅들이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자 로마 최고의 맹장으로 불리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동방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이집트의 여왕을 소환했습니다. 기원전 41년 소아시아의 타르수스 강가에는 로마의 위험을 과시하려는 안토니우스와 그의 군대가 삼엄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번에도 결코 평범한 포로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디오니소스라 칭하며 즐거움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에서부터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로마 군인들의 코끝을 자극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 돛배 한 척이 은으로 만든 노를 저으며 우아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의 돛은 값비싼 보랏빛 비단으로 만들어져 바람을 머금었고 배 위에서는 요정처럼 분장한 소년들이 부채질하며 신비로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중심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눈부신 의상을 입은 클레오파트라가 보석이 박힌 침상에 누워 안토니우스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위험을 세우려던 안토니우스의 심장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여왕을 소환한 정복자가 아니라 여신을 맞이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되어 그녀가 내민 매혹적인 손길에 이끌려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성과 논리로 카이사르를 사로잡았던 그녀는 이제 감각과 화려함으로 로마의 가장 강력한 칼인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정치를 모두 잊은 채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알렉산드리아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모임 아이니미타블 리버스이라는 기묘한 단체를 만들고 매일 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술판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화려한 축제를 통해 안토니우스를 이집트의 문화와 풍요로움에 중독시키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는 다른 산의 진미가 차려졌고 밤이 되면 은하수처럼 빛나는 조명 아래서 시와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막대한 부에 감탄하며
단 한 번의 식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귀에 걸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대한 진주 귀걸이 한쪽을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큼한 식초가 담긴 잔에 그 진주를 떨어뜨렸고 보석이 녹아 사라지자 그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장군님, 이제 저의 식사 대접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안토니우스는 전율을 느꼈으며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제국의 부를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으며 두 나라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통해 로마가 정복했던 이집트의 옛 영토들을 하나둘씩 되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전 파라오들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듯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드디어 자신이 꿈꾸던 위대한 이집트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축제가 길어질수록 지중해 건너 로마에서는 시기심과 분노의 칼날이 조용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차갑고 냉철한 정치가인 옥타비아누스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에게 홀려 로마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뛰어난 선전선동가였으며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를 삼키려는 동방의 마녀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제 로마의 장군이 아니라 여왕의 하인이 되었다. 로마의 광장에서는 매일같이 안토니우스의 사치와 클레오파트라의 요사스러운 매력을 비난하는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의 비밀 유언장을 강제로 입수하여 대중 앞에 공개하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가 죽은 뒤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고 싶어 한다는 내용과 로마의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의 자식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분노로 들끓었으며 그들에게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닌 파괴해야 할 적국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의 명분을 교묘하게 비틀어 로마인끼리의 싸움이 아닌 이집트 여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함대를 조직하고 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연인의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니라 이집트 해군을 직접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갑옷을 입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퍼뜨린 요부의 이미지는 이미 전 대륙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진심과 나라의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그리스의 서쪽 앞바다인 악티움에는 수백 척의 거대한 전함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해전, 악티움 대전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한쪽에는 옥타비아누스의 작고 빠르며 전개화된 로마 함대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거대하고 화려한 연합 함대가 맞서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상징인 보라색 돛을 단 거대한 보물선을 타고 전장의 선두에서 군대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전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해군 제독 아그리파는 노련한 전술로 거대한 이집트 배들을 포위하고 불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갑자기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돛을 올리고 전열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사령관인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병사들이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휘권을 내팽개치고 작은 배를 타고 클레오파트라의 뒤를 쫓아 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연합군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지중해의 패권은 완벽하게 옥타비아누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클레오파트라가 그 시점에서 후퇴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그녀가 군대의 괴멸을 예견하고 보물과 병력을 지키려 했다고 말하며, 혹자는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두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았고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려던 그녀의 마지막 도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는 바에 위에서 안토니우스는 며칠 동안 선수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침묵 속에서 나일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설계했던 화려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패배 이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들로 가득 찼고 한때 그녀를 찬양하던 주변국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로마의 승리자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절망에 빠져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할 가장 완벽한 출구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궁 지하의 은밀한 실험실에서 당대 최고의 의술사들과 함께 세상의 온갖 독약들을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독약의 효능을 시험하며 어떤 독이 가장 고통이 적고 잠들 듯 평온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독은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어떤 독은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집트의 성스러운 상징인 아스프 코브라의 독이었습니다. 코브라의 독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서서히 감각이 무뎌지며 평화롭게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여왕은 이것이 파라오의 마지막 길에 가장 어울리는 동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여왕이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동안 안토니우스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의 태양이 졌는데 내가 어찌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남겠는가. 그는 절규하며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졌으나 한 번에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묘실로 옮겨졌고 여왕은 밧줄을 내려 자신의 연인을 직접 끌어올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녀는 피범벅이 된 안토니우스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그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피를 닦아주었고 로마의 영웅은 평생 사랑했던 여인의 향기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성난 파도처럼 알렉산드리아의 도심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기계 같았으며 오직 로마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계산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녀를 산채로 로마로 끌고 가 승전 축제의 주인공으로서 사슬에 묶인 채 로마 시민들의 조롱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묘실에 갇힌 채 옥타비아누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차가운 눈빛 너머에서 그녀는 이미 결론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나라를 빼앗고 그녀의 자식들을 위협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로마인도 나를 사슬에 묶어 로마의 거리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며 옥타비아누스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나를 안토니우스의 묘 옆에 묻어달라는 간절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는 승리자에게 보내는 항복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편지를 읽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병사들을 보냈지만 이집트의 여왕은 이미 정복자가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로마의 천재적인 정치가를 상대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설계한 것입니다. 기원전 30년 8월 12일 알렉산드리아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푸르렀으나 왕궁의 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정갈하게 몸을 씻고 파라오의 정복인 눈부신 황금 드레스와 왕관을 갖춰 입은 뒤 화려한 보석으로 온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시 한번 대관식을 치르는 여왕처럼 엄숙하게 자신의 침상에 누웠고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두 시녀 이라스와 카르미온이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무화과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묘실로 들어왔는데 그 속에는 여왕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독사 한 마리가 무화과 잎사귀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떨림 없는 손으로 독사를 꺼내 자신의 팔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독리가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순간 그녀는 고통 대신 깊은 해방감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뒤늦게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로마 병사들이 본 것은 황금 침상 위에 고요히 누워있는 여왕과 그녀의 발치에서 이미 숨을 거둔 시녀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 하나가 분노하여 이것이 잘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치자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시녀 카르미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이분은 수많은 파라오의 후예로서 가장 고귀한 최후를 맞이하신 것이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300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3000년의 찬란했던 이집트 파라오 시대는 영원히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비록 그녀를 포로로 잡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녀의 강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유언대로 안토니우스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태양은 그렇게 지는 듯 보였으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죽음을 넘어선 불멸의 전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난 뒤 승리자인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그녀를 음탕한 요부나 나라를 망친 마녀로 기록하며 그녀의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22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현대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흙 속에 묻혀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을 하나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단순히 미모로 영웅들을 홀린 여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경제를 살리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했던 탁월한 행정가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발행했던 주화들과 파피루스 기록들을 통해 그녀가 지독할 정도로 공부하며 학문을 사랑했던 지식인이었음도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 인근에서는 여전히 그녀와 안토니우스가 함께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잃어버린 무덤을 찾기 위한 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남긴 강력한 존재감은 오늘날에도 영화와 문학 그리고 예술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로마라는 거대한 운명에 온몸으로 맞섰고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밤 나일강 위로 떠오르는 달빛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며 푸르게 흐르고 있을 것이며 사막의 바람은 그녀의 고독한 숨결을 실어 나르고 있을 것입니다. 매혹 뒤에 감춰진 위대한 정치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남을 것입니다.